살면서 세금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입니다. 뭐 죽어서까지도 쫓아오는 게 세금이라고 하니까 말 다 했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큰 돈이 오가는 부동산 관련해서도 각종 행위를 할 때마다 세금들이 따라오는데요. 근데 이거를 각각 개별적으로 들어보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흐름별로 보면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부동산을 내가 취득하려고 하게 되니까 그때 납부하는 게 취득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애초에 내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어떤 부동산을 사느냐, 그리고 이게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각자 다 달라진다라는 정도를 일단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샀다 하게 되면 보유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재산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정확히 이제 보유세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이 6월 1일에 딱 그날 하루에 보유한 사람이 1년치 세금을 다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이다. 5월 말까지 잔금 치르고 등기를 넘겼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 세금은 이제 매수자가 납부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매수자 입장이라면 6월 1일이 지나고서 그 다음에 6월 2일에 취득을 하게 되면 세금은 매도자가 납부하게 되는 거고 나는 당해년도 세금은 안 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유세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재산세가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일명 종부세라고 말하는 이 종합부동산세는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높거나 아니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종부세율도 많이 낮춰지고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기준도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종부세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낮아지긴 했었어도 그래도 이 기준 관련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유하면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 같은 경우는 바로 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부동산 가지고 있는 소득세를 왜 납부하나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내가 자가로 보유하고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전세나 월세를 놓는다 라고 하게 되면 임대소득세를 당연히 납부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월세 수입이 있었을 때 세금 내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세도 세금 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주택 수에 따른 세금에 대한 전략들 설명해 드릴 때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할 때 세금을 납부하겠죠. 이 양도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또 있게 되고요. 근데 비과세를 못 맞췄을 때 납부하는 세금, 그리고 다주택자,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일시적 2주택 구간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나는 2주택이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 우리가 주택 수에 따라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가장 먼저 부동산 세금 대비 관련해서 원래 무주택자였다는 분이 내 집 마련을 성공해서 집을 보유하게 됐을 때 그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취득세 먼저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금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규제지역이라고 할 때 조정대상 지역도 있고 투기과열지구도 있고 투기지역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세금은 무조건 조정대상 지역 기준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크게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게 이 규제 지역이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딱 4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 지역들은 모두 다 비규제 지역이다 정도로 일단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규제 지역일 때라고 하면 그냥 정확하게 조정대상 지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취득세부터 출발하려고 했었을 때는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된다 했을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나 비조정대상 지역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1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1주택 취득세율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일명 기본세율이라고 말합니다. 해당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1.1에서부터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게 기본세율인데 여기서 주택 가격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6억 이하 같은 경우는 1.1%,
그리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구간별에 따라서 3분의 2x-3이라는 1차 방정식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해 드리자면 예전에는 그냥 2.2%였었다가 이게 문턱 효과가 있다라는 비판들이 있어서 일단은 6억에 가까울수록 예를 들어 6.1억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1.1%에 가깝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9억에 가깝게 정확하게 이제 9억 먼저 말씀드리자면 9억 초과 주택을 내가 매수하게 될 때는 3.3%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8억 8천이다. 그러면 대략 뭐 3% 정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로만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 일명 369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감은 오겠죠. 이 369에서 6억 기준, 그러니까 6억 이하, 6억과 9억 사이, 그리고 9억 초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369라고 했는데 3은 뭔가요? 라고 하면 바로 33평형 이하냐 초과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이제 세금에서는 우리가 33평이라고 말하진 않고 85제곱미터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형 기준으로 말하게 되면 공급 면적 기준으로 33평이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3평형 이하, 즉 국민주택 규모다라고 하게 되면 취득세가 그냥 앞서 말했었던 것처럼 1.1, 2.2, 3.3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근데 33평형 초과주택, 즉 대형 평수를 살 때는 농어촌 특별세 0.2%가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6억 이하인데 예를 들어 내가 대형 평수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1.1%야 농어촌 특별세 0.2%가 붙어서 1.3%가 내게 되는 것이고 나는 서울에 고가주택을 사는데 평수도 대형 평수야 9억 초과주택이야 라고 하게 되면 앞서서 뭐라고 했었죠? 3.3%가 되는 거에서 여기서 0.2가 붙어서 3.5%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말한 김에 약간 좀 번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내가 주택이 아닌 것을 산다 라고 하게 되면 토지를 취득한다, 상가를 취득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주택 외 취득세율 4.6%가 적용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취득세를 설명해 드렸으면 이제 보유세를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세 관련해서는 일단 재산세와 종부세와 그리고 임대소득세 이렇게 세 군데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했을 때 재산세는 솔직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시가격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와 빌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죠. 이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율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맞춰서 그냥 단순 부과되는 게 재산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뭐 다주택자라고 해가지고 중과세율을 때리고 이런 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에 따른 차등세율이 존재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중과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종합부동산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주택만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고가주택 기준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12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12억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그렇게 안 높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서울에 집을 찾아보다 보면 죄다 12억이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함정이라기보다는 여러분한테 좋은 내용인 것인데 바로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12억 이상 주택들만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공동주택 가격 기준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이 12억이다라고만 생각해도 우리가 보통 매매 시세에서 7, 8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좀 낮은 데는 60%인 곳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훨씬 매매 금액은 막 20억씩 한다 하더라도 좀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 가격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거기서 나오는
과세 표준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계산된 과세 표준이 13억이다. 그러면 12억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만 최저세율로 곱한 게 종합부동산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리 서울에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더군다나 최근에 세율도 많이 완화하고 이 구간도 원래 예전에는 9억이었다 12억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낮추고 또 최근엔 공시가격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막 종합부동산세도 몇백만 원에서 막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 몇 억도 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종부세 몇백만 원 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 사실 종부세 부담은 1주택자는 크게 부담받을 게 없다라는 정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에 있어서 마지막 세금은 바로 소득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내가 실소유자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임대소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소득세를 납부할 일은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나 월세를 두었다라고 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전세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2주택자까지는 전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고액 전세 보증금만 40억을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소득세를 납부할 일은 없는데, 반대로 월세를 받을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무엇이었죠?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1주택자는 내가 1주택인데 월세를 논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딘가에서 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까지는 월세를 뭐 설령 몇백만 원씩 받는다 하더라도 임대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함정이 하나 있는 게 고가주택은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12억 기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가주택이 아니다, 12억이 넘어가지 않는 주택이다 라고 하면 뭐 사실 고가주택이 아닌데 그렇게 월세를 비싸게 받을 일은 없지만 극단적으로 월세를 월 1,000만 원씩 받는다 하더라도 임대소득세는 1원도 안 낼 수 있다라는 기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보유에 대한 세금들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보통 이 양도소득세를 정말 많이들 공부하는데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세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가 참고해보면 좋을 거는 바로 비과세 규정입니다. 우리가 일명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비과세가 12억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0원입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뭐 극단적으로 내가 1억에 사서 12억에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이 11억이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단은 원칙이에요. 왜냐?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양도 차익이 아무리 10억이 났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팔고서 다른 집으로 이동하려 했을 때 세금으로 다 뜯어가게 되면 못 넘어가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그 동네에서 바로 옆집으로 이사 가려 해도 나는 11억에 팔고서 11억짜리 살려 해도 세금으로 갖다 몇 억 사라지게 되면 못 넘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원칙이 조금씩 막 규정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 때 취득한 사람들은 일명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원칙을 먼저 이해하고서 예외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하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2년 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취득 시점 같은 경우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2024년 3월 달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 3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실거주 요건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말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조정대상 지역은 강남 3구랑 용 3구가 남아있죠. 그래서 내가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보유만 한다라고 해서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2년을 직접 실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주택 보유수가 두 채인 분들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짚어주십시오. 네, 이 주택이 넘어가게 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주택은 제가 세금이 간단해요라고 해도 사실 막상 접해보면 간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이제 2주택 이상이 되게 되면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취득세부터 다시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득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일단은 규제 지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요. 내가 다주택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비규제 지역을 산다라고 하면 일단은 2주택제가 된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비규제 지역은 2주택제를 산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1주택 세금과 똑같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죠. 앞서 설명드린 1.1%에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2주택제가 되려 할 때 비규제 지역이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을 살려고 한다. 내가 강남 상구 아니면 용산구를 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취득세가 2주택죄를 취득할 때는 바로 중과취득세율인 8.4%가 부과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8.4% 취득세를 작년에 정부가 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좀 낮추겠다라는 안을 발표하긴 했는데 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유금이 낮아질 거를 기대하고 있기보다는 일단은 8.4다라고 인지하고서 취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강남구를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취득세 8.4를 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예외사항이 있는데 바로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 취득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종전 A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B주택을 취득하려 하는데 공교롭게도 내가 이 B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강남구 혹은 용산구, 즉 조정상 지역입니다. 그럴 때는 8.4를 납부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내가 취득세를 납부할 때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나 A주택을 B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 내에 팔게. 일시적 2주택으로 A주택을 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일반 취득세율 1.1에서 3.5%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걸 물어보시냐? 혹시 3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원래 납부해야 됐었던 8.4%를 납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거 위반을 한 거잖아요. 가산세도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3년 내에 팔려고 하면 이제 그럴 때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면 8.4를 납부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취득세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자, 보유세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일단 앞서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따른 세율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고민할 게 없고요.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려 했었을 때는 종부세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종부세에서는 예전에는 비규제 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 규제 지역 같은 경우, 즉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중과세율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었는데, 최근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도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할 거 없이 2주택자까지는 모두 다 일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종부세율 같은 경우는 3주택자부터만 중과세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2주택자까지도 이제 종부세는 크게 고민할 게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세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2주택까지는 전세 보증금을 아무리 얼마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되게 되는 것이고, 임대소득세를 월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2주택자 같은 경우 무조건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간혹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한 채는 내가 실거주 중인데 다른 주택 한 채를 월세를 받고 있어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걸 세금 이거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이거 납부해야 돼요? 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알면서 안 낸다기보다는 몰라서 안 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내라고 안 했으니까. 근데 사실 임대소득세의 납부 의무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소득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라는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2주택자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반 세율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과 세율을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랑 일반 세율, 중과 세율 관련된 거는 다주택자 편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비과세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앞서서 이제 취득세도 그렇고 보유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있고 했는데,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양도세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는 앞서서 세무공무원 얘기도 해드렸던 것처럼 이게 세금 자체가 단위가 몇 억 단위예요. 여기서 비과세를 맞추면 영원이 될 수 있는데, 이 비과세가 깨졌다라고 하는 순간 몇 억 추징, 여기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거의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그냥 세금이 그냥 다 걷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과세를 정말 잘 맞추시는 게 정말 필수라고 말씀을 거듭 강조드리는데,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2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대표적인 게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 일시적 2주택 기준 같은 경우는 이게 조정이냐 비조정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이게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이 3년이었냐 2년이었냐 1년 내에 처분하고 1년 내에 입주였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취득하는 사람들은 다 심플해졌습니다. 그건 전 정권일 때 취득한 사람들은 또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딱 케이스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취득한다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자면, 내가 종전 A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B주택을 사는데 설령 강남에 있는 조정대상 지역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은 3년입니다. 일률적으로 3년을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강남구에 있는 집을 샀다 하더라도, 내가 종전주택이 예를 들어 용산구라고 할게요.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3년 내에만 이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처분했을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여기서는 앞서 1주택자 세금 말한 거랑 똑같이 12억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고, 12억 초과분은 안분 계산하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각자 맞춰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일시적 2주택은 3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뭔가 한 번씩 활용할 수 있는 특례들이 또 존재합니다. 바로 어떤 사항들이 있냐면, 바로 첫 번째로는 신혼부부 특례가 있습니다. 이 신혼부부 특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정확하게는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예비신랑이라 할게요. 예랑이가 A주택 가지고 있고 예비신부가 B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그런데 혹시 너 2주택이니까 결혼으로부터 3년 내 팔아라 라고 하면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 내에 처분해도 비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처분해야 되는 주택이 명확하게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상식선에서 A주택 가지고 있는데 B주택을 샀어요. B주택 취득으로 3년 내에 B주택 팔면 이거는 안 되겠죠. 당연히 전주택, A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례 같은 경우는 이제 A주택, B주택 각각 가지고 있었던 거다 보니까 내가 A를 먼저 팔아야 되나 B를 먼저 파느냐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를 먼저 팔든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거 역시도 각자 비과세 요건에 맞췄다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깨알 꿀팁은, 이 혼인 특례는 사실상 우리가 생애평생 한 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거 2번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2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쓴다라고 생각하시고서 쓸 수 있을 때 꼭 활용해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바로 동거봉양 특례가 있습니다. 이 동거봉양 특례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고령의 부모를 모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활용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대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동일 세대 구성원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동일 세대 구성원이 설령 나이가 60이 넘어간 부모님이라 하던, 아니면 부모님 기준에서는 애가 나이가 만 30세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결혼 안 하고 부모 집에서 계속 살고 있어도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1주택자예요. 근데 부모도 1주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 이제 고령이 되셔가지고 나이가 이제 1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한 세대가 됐네. 근데 주택수가 어떻게 됐죠? A주택, B주택 두 채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합친 날로부터 또 3년 내에 팔라라고 하면 또 억울하겠죠. 뭐야, 효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 세금 때문에 저 부모 못 모시겠어요 라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합가일 기준으로부터 10년이다 라는 기준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 기준도 부부 둘 중 한 명만 충족하면 되는 것도 있고요. 당연히 이것도 혼인학과 특례처럼 A주택과 B주택,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부모주택 둘 중 하나 먼저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기준일은 10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다라는 사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평생 내가 그냥 뭐 극단적으로 한 40년 뒤에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으니 당연하겠지만 2주택일 때만 되는 거죠. 즉 부모도 1주택자여야 되는 거고 상속을 받는 자녀 같은 경우도 1주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세법적으로는 상속인 피상속이 이렇게 구별하지만 그냥 이제 상속을 주는 사람, 상속을 받는 사람 이 정도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내가 2주택자다.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부모가 2주택자여도 안 되는 겁니다. 각각 1주택이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 1. 근데 여기서 앞서서 혼인학과 그리고 동거봉양학과 근데 상속에 대한 특례는 조금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앞서서 혼인과 동거봉양은 A주택, B주택 둘 중 어떤 걸 팔아도 상관없단 말씀 드렸었는데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팔아야 되는 주택 명확하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즉 상속을 받는 사람이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즉 자녀가 A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가 B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던 주택을 나한테 물려준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사실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 더 옛날에 취득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 기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 A주택이 되는 거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아서 가져온 주택이 나중에 취득한 주택이니까 B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간은 상관이 없는데 설령 20년 뒤에 판다 하더라도 A주택을 먼저 팔 때가 비과세가 되는 거지 B주택을 먼저 팔 때는 세금이 붙는다. 그래서 처분주택에 대한 순서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특례들이 이렇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근데 뭐 그 외로 이걸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주택 특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A주택 가지고 있다 비주택은 기본적인 일시주택은 3년이란 말씀 해드렸죠. 근데 내가 재개발 재건축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도 분양권 입주권 취득으로도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를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파트 공사하고 있으면 3년 내에 입주 못하면 어이씨 너무 짧은데요. 나 그럼 전월세 살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나마 분양권은 3년 내에 입주하겠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 입주권의 기준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입주권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2주 철거하는데 2년 착공을 준공하는데 3년 그러면 내가 어디 전월세 전전해놔요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주권을 산 경우에는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사항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준공으로부터 입주권 취득한 비주택이 준공이 나면 준공으로부터 3년 내에 종중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입주권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2년이었을 때도 있는데 지금 신규 취득하는 사람들은 3년인 것이고요. 물론 이제 또 3년 내에 실거주를 해야지만 또 이제 혜택들 주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도 있다 정도로만 해서 우리가 세금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는데 내가 기회를 찾으려고만 하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과세 요건도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